그래서 제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측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으로 드러났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제 그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의 정권의 그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노동조합이 그 구성이 되면 조합원들이 저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조합 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할 때 딴 것보다도 우리 선출된 집행 권력이 위원장이 어떠한 과거에 그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다더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이 올 때도 이 사장이 과거의 경력이 뭐 민간 기업에서 뭘 했던 사람이라더라, 그러면 그에 맞춰서 아마 그 회사의 경영이 맞춰질 거고, 아니면 그 정부 관료로서 뭘 해왔던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당선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공공기관 운영 정책들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 정책의 변화와 전망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한테 제일 화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의 변화와 전망,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운영 정책 변화와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 운영 정책의 변화와 전망에서는 여기에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운영 정책, 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평가할 때 이 네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하나는 성과주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기준이 아니고 여러 그 행정학자들이 보통 이제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그 기준점들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구조조정의 흐름이 우상향할 것인지 우하향할 것인지, 성과주의가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왔는데 성과주의가 우상향할 것인지 우하향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제 IMF로 시작을 했죠. IMF로 시작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그 민영화가 가장 큰 화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장 높은 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들 그 전력 대의원 동지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배전 분할이 중단이 됐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취소되진 않았지만 이제 중단이 되죠.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우하향하는 이런 그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선진화, 효율화, 혹은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조조정의 시기를 거쳤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이제 우하향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체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에 무엇을 중요하게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임금 체계가 달라지죠. 근데 지금까지 이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 체계는 계속해서 정부들이 진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 체계는 성과주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저희가 1940년대부터 쭉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 여기 그 전력 대의원 동지들이 본인 우리 한국전력의 역사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화된 공적 소유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자유주의와 분권화, 민영화가 핵심적인 이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이슈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기반을 해서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어떤 그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외주화하는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제 뭐 새로운 공공 그 이론들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행정학에 등장하는 이 이론들을 깊게 보려고 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주변에 책사들,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책사들이 있습니다. 그 책사들, 어떤 교수한테 한마디로 이제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뭔가 공약을 만들 때 뭐 누가 지도교사라더라, 뭐 누가 뭐 선생이라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철학에 어떠한 그 행정학에 기반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후에도 두고두고 아마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NPM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엔 그 작은 정부를 부정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공공기관은 그 시장 지향적이어야 되고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신공공관리론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신공공 거버넌스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론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니까 야 이거는 공공기관하고 안 맞아 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인 흐름들이 이제 신공공 거버넌스론인데요. 그래서 뭔가 그 참여시켜야 된다 시민들을. 그리고 뭔가 작동 원리도 협력 체계여야 되고 공동 생산이어야 된다. 이제 약간 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등장한 게 신공공 거버넌스론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신공공 그 서비스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은 뭐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 그 신공공 서비스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빨간 줄로만 돼 있는 거 보시면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공공기관 그 관리 정책에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성하면 노동조합에서만 주장하던 것으로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공공기관 운영 정책에 공공성을 핵심적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요 단어들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영화와 경영평가 그리고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는 거고, 신공공 거버넌스로는 협업,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참여. 아마 그 대통령으로 기억하면 빠르실 겁니다. 신공공 거버넌스로는 뭔가 협업, 사회공헌이 언제 강조했던 거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강조됐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신공공 서비스론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됐던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정부의 그 공공관리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 신공공관리론에서 신공공 거버넌스론, 뭔가 협력과 참여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대표적인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민영화, 지분 매각, 경쟁 도입, 공공기관 통폐화, 정원 감축, 기능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는 그 신공공관리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진전된 이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경영 효율화, 정상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라든지 혹은 저성과자 채출제, 임금 피크제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로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공공기관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진화, 합리화, 효율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 공공성 추구가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임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하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든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사회적 가치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은 이러한 좀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좀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때 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돼서 보면, 작은 정부 큰 시장,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어디서 이제 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았던 겁니다.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과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24개 기관이 민영화 및 지분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기관이 36개 기관이 16개로 통폐합이 되고 5개가 폐지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그리고 경쟁이 도입된 기관이 이제 2개입니다. 당시에 그 가스공사도 경쟁이 이 당시에 도입이 됐고요. 기능 조정이 된 것이 20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129개 공공기관에서 12.7%의 정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인 그 이명박 정부의 그 결과였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선진화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기관장 평가에 노사관계 그 선진화 항목이 들어 있었죠. 그러면서 상당한 현장에서의 그 갈등을 유발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그래서 공공기관 선진화뿐만 아니라 이제 합리화 정상화를 해야 된다.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간의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채 관리를 핵심적인 공공기관의 어떤 주제로 이슈로 그 등장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 성과연봉제라든지 아니면 뭐 임금 피크제, 저성과자 채출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그 이슈를 등장시켰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 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 8대 방망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복리후생 제도들, 없어진 복리후생 제도들이 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없어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과 이 독립성 이것을 가장 무시했던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제 오른편에도 이제 그 플래카드에 구호가 적혀져 있는데, 기재부의 직권남용, 예산편성 지침, 경영평가 즉각 폐지하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재부가 이 지침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폐지시켰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없이도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제 이때 좀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기관이 통폐합됐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리고 2개 기관이 구조조정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 그리고 화력발전 정비 등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했죠. 그래서 한전 KTS라든지 이제 뭐 저희 가까운 노동조합이죠. 한전 KTS의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켰고, 그리고
발전 8개조 화력발전 우리 동서발전부터 해가지고 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제 최순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상장은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공공성 강화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이 전개될 것인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일단 지금까지 등장했던 기사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요거를 만들던 시점은 사실은 추경호가 이제 인수위에 결합한 그 시점에서 만들었었던 자료인데요. 3월 14일 날. 지금은 결국에는 추경호가 경제부총리가 됐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추경호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왔던 사람인가, 이거를 보면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 일종의 이제 이 표현으로는 개혁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공부문의 개혁정책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그 사람입니다. 추경호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거죠. 요거는 간단한 건데, 이제 뒷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론스타, 우리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팔고 사는 과정에서, 론스타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한 4조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죠. 사실은 우리의 혈세와 같은, 어찌 보면 이제 세금인데, 결국에는, 추경호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개입을 했고, 철저하게 이제 시장주의자인 거죠. 저는 론스타 사건이 어떻느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호라고 하는 사람은 외환은행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신념을 시장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추경호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공공기관 공무원 규모 모두 줄이겠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당시에 3월 18일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덩달아서 공공부문이 비대해졌다,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과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추진 원칙이 뭐였었죠?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사들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의원으로 있을 때 내놓았던 입법 내용들입니다. 보면, 요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업들은 적자인데도 인원을 늘리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장치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추경호가 지난 10월 국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 지켜내자. 이 추경호의 얘기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전기요금의 문제는 한국전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공기업에 어떤 칼을 들이댈까, 어떤 메스를 들이댈까 충분히
좀 예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랑경영 공기업의 매스를 들이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사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추경호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요 기사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제 뉴스로 나왔던 건데, 제가 또 동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1년 늘어난 공공기관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 기재부 인수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기재부가 인수위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한국전력, LH 등이 인력 구조조정의 영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는 한전의 재정 건전성 악화 대책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뭐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수위가 아마도 그 세 번째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조만간에 이제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정과제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바라보는 공공기관이 어떠한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우리는 요 내용,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좀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요 이제 회색이 그 공공기관 기관수인데 지금 현재 350개 공공기관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정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8만 명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근데 지금 현재 2020년에 43만 명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거의 뭐 한 그 2배는 좀 안 됩니다만 한 5년여 이상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으로 늘어난 일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이 747조입니다. 747조면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이 60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를 집행할 만큼 사실은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절대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 공공기관들의 잘못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효율성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전개된 결과가 이제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윤석열 새 정부의 추경호의 눈에는 이것이 방만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 정책이 아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회적 책임은 아마도 우하향, 이제 아마도 이제 경평이나 여기서 다 사라지겠죠. 우리 회사들 막 사회적 가치 추진실 다 만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는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들한테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대체 공공기관의 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쭉 그 역대 정부별로 진행됐던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를 그 판단해보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공약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세 번째 꼭지가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직무 성과형 임금 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데, 그러면 임금 체계라는 게 뭐냐?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직무급 성과연봉제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임금이 결정되는 기준과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급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것이 이제 임금 체계입니다. 그 기본급이 연공에 의해서 결정되면 연공급이고요. 직무에 의해서 결정되면 직무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면 그건 속임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뭔가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면 속직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임금 체계라고 합니다. 임금 체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한국의 임금 체계 변천 과정은 뭐 또 하나의 그 스토리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전까지 임금 체계의 이슈는 뭐였었냐 하면 차별승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해를 못할 내용인데,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였었냐면 차별승급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뭔가 표준화된 임금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87년 그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 파업 집회를 많이 해서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차등 인상 관액을 축소시키고 일률적인 인상이나 일률적 승급이 일반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연공적 성격의 그 호봉제입니다. 그리고 그 호봉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변천은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변천은 성과주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공기관 관리정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사실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민영화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공기업 너네 좀 뭔가 효율적으로 해봐, 좀 제사를 깎아먹더라도 좀 뭔가 잘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과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 당시부터 이제 어떤 그 성과주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제도화시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우리 한국전력은 이제 그 정부 투자기관이었었죠. 그 전까지는 이원화돼 있었어요. 공기업은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으로 관리를 하고, 준정부기관은 정부 산하기관 그 관리기본법으로 이제 그 통제를 하다가, 당시까지는 기재부가 저렇게 뭔가 획일적인 그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주무부처에 어느 정도 좀 관리 권한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그 공문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이 기재부에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뭐 기억하듯이 그 간부들의 그 연봉제라든지, 아니면 부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소별 그 성과급 차등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평가에 의한
그 성과급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넘어서면서는 자, 그런 공공기관들까지 성과급에 차등 배분하는 거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인별로 더 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그 성과주의의 그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성과연봉제에 대한 그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성과주의를 전면화시키면서 성과연봉제가 이제 일반 그 직원 영역까지 그 확대 시행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 저성과자 관리와 연계해서 하고 개인별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로 전면화가 된 김대중 정부부터 보자면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변천은 이런 그 성과주의가 도입되고 전면화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노동 존중 사회 이런 국정 과제들을 하면서 약간의 좀 이제 흐름 변화들이 좀 톤다운이 됐죠. 성과주의가. 그러면서도 이제 뭐 직무 중심 임금 체계라고 하는 추진 방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을지언정 성과라는 말은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공공노련에 있으면서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위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노무사나 뭐 이런 그룹들이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을 항상 직무성과급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재부를 만나면서도 그렇고 만약에 성과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대화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무급과 직무성과급은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직무급은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내용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연봉급 그 제도 이것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좀 기피 부서라든지 기피 업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차등을 두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저희들도 좀 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성과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노동조합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라는 말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직무급을 계속해서 강조는 했지만 최소한 성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주의가 좀 우하향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렸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그 당선되자마자 등장하는 단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작은 정부, 큰 시장. 연공급 중심 보수 체계 문제 있다.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 체계로 그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또 더군다나 사실은 제가 제일 놀랐던 것 그리고 이 당시엔 3월 17일인데 저는 설마 하면서 이 김현숙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엔 저는 혹시나 노동부 장관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노동부는 아니고 이제 복지부로 가긴 했는데 이 김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표 노동개혁 한마디로 저성과외부 취업규칙 양대지침 이거 하면서 임금 피크제까지 다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용복지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현숙이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저는 정말 너무 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임금 피크제 막 그 도입하는 거 갈등 쟁점이 될 때 갑자기 그 국회 앞에 청년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고 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 필요하다고 막 이런 거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 김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복지수석에 있으면서 돈을 주고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을 사주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밝혀졌고, 사실은 당시에 그래서 고발 조치까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등장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 체계 전망, 요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 성과형 임금 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 체계가 상이할 경우, 물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직무, 직군, 직급별로 원하는 임금 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숨어 있는 것들을 일단 하나씩 볼까요?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임금 체계 변경은 당연히 노동조합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더더군다나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여기서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하면 그건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99명이 이익하더라도 단 한 명이 불이익하면 그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게 근로기준법 94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전력노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거기 동의 절차 안 해도 되고 그냥 해당 부문의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하고 그것도 서면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 개정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세 줄짜리로 내놓은 건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임금 결정권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이 원하면 해당 부문의 근로자 대표라는 사람을 선출해 오면 그 사람하고 그냥 임금 협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이 취지와 어찌 보면 정면으로 충돌되는, 위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어쨌든 여소야대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회에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동의를 해준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공약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약을 내놓을 만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무성과연봉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망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1호 노동조합인, 그리고 단체협약의 1호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전령노조 대의원 동지들이 이제 어떻게 그 대안들을 마련해가고 이제 어떻게 또 이 역사들을 만들어 갈 건지, 이것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들어갈 몫이고, 저희 공공노련도 이제 같이 저도 그 정책실의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야 될 임무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전망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